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네 번째 페이지. 더운 여름철엔 오싹한 괴담을 나누면서 간담이 서늘해져야 제맛이라고요? 하지만 이제 여름은 갔습니다. 괴담 따윈 집어치우시죠. 괴담 마니아들의 환상을 무자비하게 깨뜨리고 다니는 괴담계 마동석, 괴심 파괴자,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야, 저희가 이제 또 몇 주간 원소 이야기 열심히 해봤기 때문에 오늘은 색다른 주제를 또 준비해봤는데. 그렇군요. 제가 괴심 파괴자라고 소개해드렸는데 곽재식 작가가 전부터 이 별명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신다고. 예. 그렇습니다. 괴심 파괴자. 어떻게 해서 탄생된 이름이냐? 잘 짚으셨어요. 제가 처음으로 정규 출연했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이 심야의 괴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심야 괴담 모임. 네, 파일럿 프로그램에 이제 처음 출연을 했었는데요. 저도 봤습니다. 그 잘 돼가지고 이제 정규 편성이 돼서 예. 잘 갔지요. 네, 재밌어요. 그때 이제 도대체 이제 어떻게 이거를 이야기를 진행할 거냐. 그래서 이제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그 무서운 이야기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해설을 해준다. 이런 이제 구도로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는데 이제 제가 해설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해설 패턴이 너무 좀 정형화되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비슷한 전설이 우리나라의 옛날 기록에 어디에도 나온다. 이 비슷한 패턴의 이야기가 어느 군 어느 면에 내려오는 무슨 전설에도 있다. 이런 식으로만 계속 이야기되니까 조금 지루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약간은 좀 새로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귀신 이야기 사실은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뭔가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어떤 무슨 현상을 사람이 약간 착각해가지고 귀신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은 없을까. 이런 식의 이제 해설을 덧붙이는 거를 좀 이제 가미를 하는 그 역할을 작가님께. 그 역할을 사실은 제작진에서 좀 경계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럼 너무 좀 프로그램 색깔이 프로그램 색깔이 좀 되는데 약간 분위기 깨지지 않느냐. 찬물 끼얹은 느낌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과감하게 사실은 이제 아까 괴담계 마동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마동석 느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요? 마동석 느낌은 더 성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무서운 이야기 같은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막 수천 가지 저도 사실은 책 쓰려고 옛날 귀신 이야기, 괴물 이야기 이런 거 워낙에 많이 봤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비슷한 패턴의 이야기를 수천 가지를 보다 보면 자연히 그런 쪽에도 관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런 이야기 사실은 어떤 이런 현상을 착각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오히려 그 이야기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풍성해지고 재밌어지고 그러면 시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그때 기억나시죠? 그 연금술 이야기하면서 중금속 중독 때문에 사람이 착각해가지고 맞아요. 내가 총력 쓴다라고 착각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중금속 성분을 아주 귀한 약재로 굉장히 많이 활용했던 시절에 뭔가 신선으로 변신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더 무서운 이야기를 더 폭넓고 깊게 시대와 상황에 맞춰서 해설할 수도 있어가지고 대척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더 좀 깊게 즐기기 위해서 이런 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실 저도 그런 계통이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 무서운 느낌은 좀 죽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재밌거리로 순식간에 전락해버리는 거잖아요. 대체 뭐야?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제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프로그램을 하시던 분이 이제 코미디언 박나래 선생님이셨는데 박나래 씨. 박나래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동심 파괴도 아니고 괴심 파괴 아니야. 일가를 하셨어요. 거기서 일가를. 나왔군요. 근데 거기서 이제 괴심 파괴자라는 이제 별명이 이제 생기게 됐는데 아니 들을수록 이게 굉장히 이제 좋은 이야기 같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이야기 아까 우리 라디오판 오프닝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식으로 무서운 이야기나 귀신 이야기의 이면을 파헤치는 사람들이 전 세계 각지에 나름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제임스 랜디 같은 분 대표적인 분이시고 이런 분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뭐라고 많이 하시냐면 미국에서는 디벙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디벙커 숨겨진 거를 까발린다, 뒤엎어버린다라는 뜻이죠. 이거는 약간 사기치는 사람의 속임수를 밝힌다라는 그런 어감이 강하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무서운 이야기 말하는 사람들 다 무슨 사기치려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닌데 너무 공격적인 어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스캡틱이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스캡틱. 회의론자. 상대방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 이제 그런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스캡틱이라고 하면 또 막 이야기 해주는 사람이 좀 기분 나쁘거든요. 그렇죠. 말을 해주는데 일단 믿는 태도로 받아들여야지. 뭘 안 믿는다는 말부터 먼저 하나. 그래서 디벙커나 스캡틱이라는 어감보다도 괴심 파괴자라고 하면 그 이야기 자체는 이야기 자체로 충분히 들어주고 그렇지만 당신의 그 무서운 느낌
두려워하는 그 공포감은 네. 내가 도와주겠다. 해결해주겠다. 에이, 되게 좋은 거야, 이게. 박나래 씨한테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저는 디벙커, 스캡틱 이런 말보다 괘씸 파괴자다. 예. 이쪽으로 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괘씸 파괴자의 위력. 예, 얼마나 강력할지 한번 기대해 보면서 늦어도 너무 늦은 잡지사의 뒷북 남양 특집 느낌으로 물귀신, 심령사진, 미래에 대한 예언 능력 이런 오싹한 현상들을 오늘 과학으로 파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괘씸 파괴자 얘기하느라 7분이 갔어요. 어떻게 얼른 하시죠. 자, 가시죠. 먼저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예언이라는 게 말이죠. 좀 애매한 말을 이용해서 좀 공교롭게 맞아떨어지는 걸 기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같은 경우에는 마부스는 곧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다. 그 후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이다. 즉시 복수가 이어지고 세기와 권력과 가뭄과 기근, 희성이 지나갈 때 이런 식이에요.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예? 중구난방이고 그렇습니다. 너무 모호하단 말이에요. 예언이라는 게 이런 게 많죠. 우리 연금술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예언이라든가 비법이라는 게 과학적인 그런 실험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납을 금으로 바꾸려면 몇 그램 해가지고 몇 분 동안 끓이다가 살살 젓다가 다시 몇 도 정도로 온도를 내려가지고 식히시면 납이 금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 실험해보고 맞으면 맞다 틀리면 튼다 된다 안 된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연금술책이나 예언 같은 거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안 하죠. 꼭 뭔가 비밀이 있습니다. 철학자의 도를 구해와서. 마법사의 돌을 구해와가지고 예. 그것을 태양의 기운이 서려 있게 한 다음에 성심성의껏 8의 날이 될 때까지 잘 처리를 하면 납이 금으로 변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해독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여지에 따라서 이렇게 붙이면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저렇게 붙이면 저게 맞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오해의 여지를 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렇죠. 요즘도 사실은 그냥 이 신문이나 잡지 같은 흔히 실리는 띠별 운세나 별자리 운세 이런 거 보면 이 비슷한 식으로 모호하게 돼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귀인이 오십니다. 예를 들면 오늘 동쪽으로 가는데 주의를 해라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 내가 어디로 갔다라고 하면 예. 서쪽 아니면 동쪽이에요 기본적으로. 내가 정확하게 북쪽으로만 딱 가야지 이런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없죠. 무슨 북극 탐험하러 가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예. 똑바로 북쪽으로 간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동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서쪽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한쪽으로는 가게 됩니다. 약간 북동쪽이어도 동쪽이 그러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2분의 1 확률로는 뭔가 맞아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맞아떨어지는 게 많아요. 그렇게 애매하게 이야기만 하지 말고 오늘 예를 들어서 목동 쪽에 가면 거기서 돈 벌 일이 생긴다. 대충 한 28,000원 정도를 벌 것 같다. 구체적이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딱 맞아떨어지면 정말로 놀라운 예언이죠. 용한 거죠.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예언이 안 나옵니다. 맞습니다. 예언이라는 건 두리뭉실하게 널찍하게 이야기를 한 돈이 다음에 새나갈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우연히 일부 꽤나 많은 사람들이 맞아들게 돼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와 신기하게 맞아들었네. 용하네. 이렇게 하는 효과를 많이 노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런 예언이나 운세를 믿고 그에 열광하는 현상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꼽고 싶은 것은 발표 편향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발표 편향. 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말하는 것, 발표하는 것 쪽으로 사람들의 관심과 눈이 쏠린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90년대 후반경에 특히 이제 여고 괴담이라는 영화 시리즈가 나오던 전후로 해가지고 국내에 굉장히 유행하던 분신사바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거.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모여가지고 무슨 귀신을 부르는 이상한 일본어 비슷하게 생겼어요. 주문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문이 일본어 비슷한 이야기를 막 하면 한국 귀신은 분명히 부르는 걸 텐데 주문이 약간 일본어처럼 돼 있어요. 잔재네, 잔재. 잔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 시기에는 뭔가 그런 일본어가 신비롭다고 생각했나 봐요. 우리나라 신라 시대에 나온 주문 같은 거 이런 걸 보면 그런 주문들이 산스크리트어 인도에서 온 말로 돼 있는 것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시대를 타가면서 변화하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주문을 외우면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글을 쓰는 거를 어떻게 조정을 해가지고 귀신과 대화를 하고 이런 게 되게 유행을 했죠. 맞아요. 근데 이게 왜 신기하다 유행을 했느냐. 그런 거 해본 학생들의 100 중에 99는 분명히 아무 일도 없었을 겁니다. 아무 일도 없으면 그게 화제거리가 안 돼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어. 야, 나 어저께 친구하고 분신사바했는데 어떻게 된지 알아? 아무 일도 없었어.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네 이러고 자기들도 다 있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기억이 나겠어요.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분신사바를 했는데 별일 없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러다가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리를 크게 다쳤다. 아이고. 이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내가 귀신을 데리고 장난을 쳤더니 귀신이 씌어서 이런 큰 불운을 겪었구나. 100명 중 1명이. 이런 생각이 강렬하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이 사람은 이제 평생 그걸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분신사바 그거 진짜 사실 무서운 거야. 예. 분신사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199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1997년 5월 8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이 사람 평생 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퍼졌겠죠. 그렇죠. 야, 분신사바를 우리 삼촌이 한번 어릴 때 한 적이 있었다는데 아무 일도 없었대. 이런 이야기 하지도 않고 해도 뭐 화제거리가 안 돼요. 흘려버리죠. 그런데 이렇게 신기하게 이상하게 맞아떨어진 일은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그 발표가 널리 퍼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야, 그 분신사바 그 뭐가 있는 것 같다더라.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다더라. 신기한 현상이 나더라. 이런 식으로 예언이 맞는 거. 용한 점장이 한 명을 위해서는 용하지 않은 망한 점장이 한 100명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다 묻혔고. 네, 그렇게 그런 신기한 일일수록 많이 화제가 되다 보니까 많이 노출이 돼서 그렇게 눈에 잘 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다. 그렇습니다. 그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승부 결과를 정확히 맞췄다고 하는 점쟁이 문어 파울 기억하실 텐데. 파울도 발표 편향의 대표적 사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실 이 파울 문어가 유행한 다음에 그 다음 월드컵인가에 막 별의별 게 다 나왔어요. 불가사리도 있고 뭐 불가사리가 맞춘다, 고양이가 맞춘다, 개가 맞춘다, 말이 맞춘다. 우리 집에서는 뭐 매미가 맞춘다, 별의별 게 다 나왔어요. 그죠? 예, 매미. 근데 이제 이게 이 문어가 화제가 되기 전에 뭐 이런 경기 게임 결과와 관계돼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세계 각지의 짐승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뭐 축구 좋아하는 그런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사는데 이 고양이는 어떤 경기를 할 때마다 갑자기 유독 희한한 울음소리를 막 갸라랑 이러면서 내더라. 근데 그게 대부분은 게임 결과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거예요. 이런 건 화제가 안 돼. 우리 동네 고양이가 축구 볼 때마다 이상한 소리를 내는데 뭐 그렇다고 축구 경기 결과하고 상관은 없더라. 그런 얘기 하지도 않죠. 이런 거는 세계에 1억 건이 있어도 아무 화제가 안 돼요. 전혀 안 되죠. 그런데 그런 고양이 1000마리, 10,000마리 중에 우연히 게임 결과와 맞아떨어지게 이상한 소리를 낼 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고양이가 국기가 울려 퍼질 때 이상한 소리를 내는 팀은 항상 패배한다. 국가가 울려 퍼질 때. 그게 교묘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엄청난 화제거리가 되겠죠. 사람들 다 막 구경하러 오고 난리를 칠 텐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부인데 그것만 알려진다. 이 문어 같은 것이 탄생을 하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럼 과학 분야에서는 이런 발표 편향을 굉장히 좀 경계할 수밖에 없겠네요. 특히나 이게 진지한 과학 연구에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좀 애매한 연구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새로운 물질을 개발을 했는데 이게 어떤 병을 치료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치료하기 어려운 병을 예를 들어서 뭐 탈모를 치료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 그런 물질을 내가 산에서 나는 굉장히 희귀한 식물에서 아주 공들여서 추출한 물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머리카락이 자랄 만한 곳에 발라봤더니 효과가 있더라. 이런 거를 누가 개발했다고 칩시다. 탈모를 치료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런 거 해봐야 성공 못 하거든요. 실패한 경우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아무도 안 봅니다. 혹시 뭐 그런 거 검색해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이런 물질은 탈모를 치료하는데 소용이 없다. 이런 거 검색해 보지. 그런 거 검색해 보는 사람 없어요. 소용 있는 거를 소용 있는 거를 검색을 해보지. 그래서 실패 사례는 잘 안 알려지고 관심도 못 받고 예산 지원도 못 받고 연구비도 못 받습니다. 제가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실패할 확률도 한 50%는 되는 것 같은데 뭐 60%도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실패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으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연구비를 주십시오 하면 누가 주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이거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연구비를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될 것 같은 거, 된 거 이런 거 위주로 소문이 너무 많이 나는 발표 편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한 연구 결과가 1000건, 10,000건이 있어도 그런 거는 연구해봤는데 내가 실패했습니다. 이런 게 논문이 잘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잊혀지고 10,000건이 실패했지만 10건이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거는 내가 기적의 약을 개발했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많이 나고 논문이 나와도 사람들에게 열람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실제보다 과도하게 관심이 쏠리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현상. 특히 이 신약 개발 분야, 신물질을 활용하는 분야에서 좀 경계되는 현상이 발표 편향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미래에 대한 예언을 발표 편향 현상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오싹한 현상, 바로 심령사진입니다. 작가님, 어떤 경우를 우리가 주로 심령사진이라고 하나요? 심령사진, 뭐 귀신이 사진에 찍힌 것 같다. 눈으로 볼 때는 잘 몰랐는데 사진에
귀신이 지나다가 사진에 포착된 모습이 나온 것 같다. 그런 걸 이제 흔히 심령 사진이라고들 네. 많이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유명한 심령 사진 몇 개를 준비해봤는데 유튜브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화성, 화성 표면에 인간의 얼굴을 빼닮은 일명 인면암이 있다더라. 저기. 중앙에 약간 위쪽에. 네네네. 저 마스크처럼 저렇게. 네네네. 저건 진짜 이목구비인데요. 뭐 사실은 심령 사진이라기보다는 약간 외계인의 흔적 사진 뭐 이런 걸로 화성인의 흔적 사진 이런 걸로도 한때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던. 화성인이 저걸 만들었다. 네, 사진인데 왜냐하면 사람 얼굴 같은 모양이 저게 대충 산 하나 크기 정도 됩니다. 산 하나 크기 정도 되는 저런 거대한 모양이 화성에 빡 있는데. 콧구멍도 있어. 저게 저렇게 있다라는 게 우연이겠느냐 과연. 화성에 어떤 저런 얼굴을 한 외계인들이 화성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혹은 외모는 저것과 상당히 달랐지만 지구인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가지고 지구인들에게 보라고 지구인과 닮은 얼굴을 저렇게 새긴 거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이 저 사진 실제 사진이거든요. 저 사진은 조작된 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실제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있었고요. 인기를 끌었던 시절이 있었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심령 사진이 있습니다. 한때 제주도 성산 일출봉에서 심령 사진이 찍혔다고 해서 이 사진 정말 기막히게 유명한 사진이었죠. 저거 좀 보세요. 일단 어떤 분이 사진을 찍었는데 성산 일출봉에서 그분의 다리 옆쪽에 음침하게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보이는 공간인데 저 사람이 전혀 있을 수 없는 공중이죠. 고공이죠. 약간 좀 절벽 쪽이죠. 네, 모나리자 닮은 분이 모나리자라고 생각을 하셨군요. 네네. 저건 진짜잖아요. 저 21세기를 대표하는 한국 21세기 심령 사진의 어떤 최고를 거의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지 않을까. 누가 봐도 사람인데 저런 심령 사진들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건 뭐 과학적으로 깔끔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일단은 사람의 기본적인 습성으로 뭔가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것이 있을 때 거기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언어를 생각을 해보면 다른 뭐 동물들이 내는 울음소리에는 특별한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냥 뭐 놀랐다, 큰일 났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지 세부적인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개다라고 하면 제 개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가정한 거예요. 내가 개다 알고 있어요. 근처에서 뭐 이런 소리가 나도 뭐 개가 짖네 그냥 이러고 말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뭐 딱히 분석하려거나 거기서 의미를 추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은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거기서 혹시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지 사람 말소리가 들리는지 의미가 있는 문장은 없는지 야 거기 사자 지나간다. 호랑이 간다 피해라. 큰일 났어 도와줘 이런 말이 없는지 그걸 계속 들으면서 분석을 하려는 그런 습성이 의미를 찾아내는 습성이 있어요. 개들은 그냥 뭐 개소리가 들리면 개소리네 이러고 알겠지만 의미를 굳이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약간 사람 목소리 같은 소리가 주변에서 들리면서 이런 소리가 들리면 야 사자다라고 한 거 아니야? 사자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 사자다라고 한 거 아니야?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그런 뜻을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서로 뜻을 주고받는 행위를 워낙에 많이 하는 게 본능적인 삶의 수단이다 보니까 의미 부여를 그렇다 보니까 의미가 없는 것에서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는 습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칭하는 말도 있어요. 파레이돌리아라고 해가지고요.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형태에서 의미를 찾아내려는 그런 것이 사람에게는 자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특히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얼굴 모습 사람의 목소리 이런 의사소통에 꼭 필요한 것일수록 더 잘 알아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군요. 이거 진짜 아무 의미가 없는 것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교심 파괴자 그 이야기 나올 때도 했던 이야기인데 그 자동차의 앞모습 그게 그냥 기계 장치일 뿐이잖아요, 사실은. 저 그래요. 그런데 자동차 앞모습을 보면 헤드라이트 두 개는 왠지 좀 눈 같고 사이드 미러. 앞에 어떤 그릴이나 이런 부분은 왠지 입이나 코 같다. 진짜 그런데. 그런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그 사이드 미러를 실제로 귀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헤드라이트가 사람 눈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건 눈처럼 재밌게 그려놔야지. 뭐 이런 식으로 뭐 타요 외에는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놓은 것도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데도 그걸 보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람 얼굴 모습을 떠올려요. 그 인간의 사회적인 인간으로서 남과 사람 항상 남의 얼굴을 보면서 돼 있어요. 지금 이강민 선생님 지금 좀 재밌어 하시는 얼굴인가? 아닌가? 졸리나? 이걸 끊임없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얼굴을 보면서. 그렇군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는, 진짜, 얼마나 사람이 진짜 극단적이냐면, 사람이 이런 습성이 얼마나 극단적이냐면,
그 우리가 키보드에서 네. 숫자 6 위에 있는 모양 있죠. 약간 이런 삭감 모양으로 생긴 거. 네. 우리가 제곱, 세제곱 이런 거 표현할 때 쓰기로 하고. 예. 예. 그 표시 혹시 이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모르겠네요. 그 정식 명칭은 캐럿이라고 부릅니다. 캐럿. 네, 캐럿이요. 예, 예. 당근하고는 그 철자법은 다른데 그거를 캐럿이라고 부릅니다. 요 삭감 모양. 예. 근데 그 삭감 모양이 그거 원래는 이제 무슨 문장 수정할 때 기호 같은 걸로 예전에 많이 써서 캐럿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인데 그 삭감 모양이 2개가 나란히 찍혀 있으면 네. 절대 다수의 한국 사람들은 그걸 보고 웃는 얼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이게 말이 돼요. 육자 위에 있는 캐럿 표시 2개가 찍혀 있다고 네. 뭔가 사람이 흐뭇하게 웃는 표정을 떠올린다라는 게 당연히 이제 웃음인데. 그 옆에 세미콜론까지 찍혀 있으면 뭔가 멋쩍어서 웃으면서 약간 식은땀 흘린다라는 것까지 상상을 해요. 그 정도로까지 사람은 의미 없는 모양에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 같은 의미를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화성에 바위가 있는데 모양이 대충 사람하고 비슷하면 야, 이건 사람 모양이다. 영락 없는 사람 모양이다라는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성산일출봉은요? 예. 방금 일단 그 화성 모습 같은 경우에 최근에 기술이 더 발달하면서 탐사선이 또 가가지고 더 고해상도 사진이 나왔거든요. 그래요? 더 고해상도 사진을 보면 예. 좀 세밀하게 표현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훨씬 사람 얼굴처럼 안 생겼어요. 그래요? 근데 그거를 봐도 약간 조금 보면 약간 사람 느낌도 좀 나는데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보면 무슨 뭐 할머니 바위, 할아버지 바위, 뭐 호랑이 바위, 곰 바위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많죠. 그럼 뭐 화성인들이 야 이거는 할머니를 나타내자라고 하면서 할머니 모양으로 월출산 큰 바위 얼굴. 예. 사실은 우리나라에 정말로 월출산만 해도 월출산 요 지역에서 나름대로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마운트 러시모어 같은. 네, 거기에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해가지고 사람 얼굴 약간 옆모습 비슷하게 생긴 바위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화성의 인면함 고해상도 사진보다는 우리나라의 월출산 큰 바위 얼굴 훨씬 진짜 사람 얼굴 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약간 좀 멋있다. 근데 이거를 보면서 사람 얼굴 다 떠올려요, 이거. 사람의 습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21세기 한국 심령사진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성산 일출봉 사진도 자세히 보면 사람의 눈이라고 생각할 법한 부분, 사람의 코라고 생각하거나 콧수염이라고 생각할 부분은 그 뒤에 배경을 없이 마음을 비우고 가만히 보면 앞에 있는 식물의 잎사귀 모습들이에요. 저 까만 것도요? 까만 거 뒤에 까만 부분이 정체가 좀 정확하지 않은데 그래요? 저게 뭔가 까만 게 마침 그 옆에 뭔가 있었던 거예요. 마침 까만 게 뭐 사람의 옷자락이라거나 뭐 갑자기 풀썩거리면서 날아가는 무슨 까만색 새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뒤에 멀리 배경으로 어떤 까만 게 지나가는 게 있었다거나 하다못해 까만색 어떤 모양이 카메라 렌즈에 잠깐 붙었었다거나 까만 게 약간 머리카락처럼 살짝 옆에 곁들여지다 보니까 눈, 코, 입은 분명히 자세히 보면 나무 잎사귀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게 겹치다 보니까 저거를 사람 얼굴 모양이다라고 인간의 본능이니까 하게 된 것이죠. 예. 이게 아까 이제 목소리도 그런 파레이돌리아 현상을 소리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옛날에 아주 유명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이대야. 그 거꾸로 재생하면 괴이한 목소리가 나온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오랜만에? 이거 이 노래 나와가지고 화제가 됐을 때 그때 그 사건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 검색 안 해보시면 이게 도대체 뭐가 어쨌다는 거야. 제가 그 세대 이후거든요. 잘 모릅니다. 모르겠어요. 사실 모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서태지와 아이들이 워낙 인기가 그때 당시에 많아가지고 정말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와서 뭘 한다라고 하면 뭘 하든지 뭐 떡볶이를 먹으면 막 떡볶이가 화제가 되고 뭐 곰탕을 먹으면 곰탕이 화제가 되고 곰탕을 많이 드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이 몰리다 보니까 와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3명의 가수들에 의해서 세상이 다 휘청휘청하는 세상이 되었냐라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이상한 현상이라고 놀라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렇게 워낙 화제가 되다 보니까 노래를 바로 들은 것도 아니고 노래를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재생을 하면 그 내용 중에 이상한 것처럼 들리는 구절이 있다. 피가 모자라. 방금 전에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뭔가 피가 모자라 이런 것처럼 들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설이 그때 잠시 유행을 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모르시는 분은 들어보시면 뭐 어쨌다는 거야. 지금 만약에 이런 게 나왔다 아무도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워낙에 인기가 있어서 그런 게 있었던 것인데 파레이돌리아 현상이군요. 이런 게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우리나라의 소쩍새가 뭐 소쩍다 이런 식으로 운다는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아니 소쩍새가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소쩍새 약간 부엉이 비슷하게 생긴 새거든요. 그래요. 그 부엉이 같은 새가 소쩍다 남의 소치 큰지 작은지 뭐하러 따지고 있겠어요.
근데 사람의 그 본능 때문에 예. 저 새는 왠지 소치 적다 이렇게 소치는 것 같다. 소치 적다.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소쩍새라는 이름까지 붙어버렸죠. 예, 뭐 마찬가지 현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리였습니다. 네. 자, 그렇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고전적인 괴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에 들어온 사람을 깊은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익사시킨다는 귀신이죠. 물귀신 이야기를 해볼 텐데, 워낙에 좀 흔하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괴담 아니겠습니까? 많죠? 그렇습니다. 예, 뭐 용왕 얘기도 있고. 물귀신 계통에 뭐 물에 신이 산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고구려를 세운 주몽, 자신의 어머니가 강물의 신의 딸이었다. 해모수인가? 하백. 아버지가 해모수죠. 아버지가 해모수. 예. 뭐 그런 이야기 뭐 유명하고요. 예. 삼국유사에 보면 단군이 서하라는 강물에 무슨 신의 딸하고 결혼을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실려 있고 그래서 무슨 강물에 신이 산다라는 계통의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요즘 버전 물귀신 이야기 있죠. 물에 뭐 이상한 나쁜 귀신이 살아가지고 네. 가면 뭐 갑자기 발목을 부여잡는다. 사람이 자꾸 빠지게 된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 있죠. 네. 이런 이야기는 의외로 조선시대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18세기 이전 이야기로는 한두 건 정도? 발목 잡는 물귀신? 그 정도 본 것 같은데 예. 발목을 안 잡습니다. 조선에서는? 황제 비급이라는 이거는 의학서적에 실려있는 이야기예요. 예. 여기서 대동강 물귀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은이 효험이 굉장히 좋은 약재다. 은덩어리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사악한 기운을 물리쳐주는 약재다. 라는 이야기를 해설을 하면서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여기 경험담으로 붙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수영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수영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대동강에서 막 헤엄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동강에서 헤엄을 치는데 뒤에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헤엄치기 굉장히 위험한 곳에서 자신의 그 수영 실력을 좀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었나 봐요. 네. 헤엄을 치는데 물속에서 갑자기 빨간 손이 하나 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갑자기 잡으려고 자꾸 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못 잡고 계속 실패를 하더래. 근데 뭐 그런 이야기를 옆에서 누가 안 해줬나 봐요. 뭐 미움받은 사람이었는지. 근데 이제 좀 더 뭐 멋있게 혹은 뭐 잠깐 수영하다 보니까 좀 풀어져서 그러는지 이 사람이 머리를 고정하기 위해서 은비녀 같은 거를 머리에 꽂고 있었는데 은비녀를 뽑은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줄게라고 하면서 또 수영을 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은비녀를 꽂고 들어가니까 빨간색 손이 물속에서 나오더니 머리채를 휘어잡고 물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물에 빠져서 목숨을 잃고 말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죠. 무서운데요. 은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약재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 이런 이야기까지 설명하고 있거든요. 황제 비급이라는 책에는. 그래서 뭐 그런 식의 물귀신 이야기는 꽤나 있는 편인데 사실은 뭐 그런 패턴보다 좀 더 현대에 들어와서 많은 패턴은 발목을 잡죠. 물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참 고생을 했는데 그때는 별일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러고 말았는데 집에 와가지고 보니까 갑자기 뭐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라. 뭐 아프면서 갑자기 헛것이 보이더라. 뭐 갑자기 뭐 누구님 저를 데려가지 마세요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허공에 손을 휘저으면서 괴로워하더라. 그래서 뭐 물귀신 붙은 게 아닌가라고 해가지고 주변에서 와서 막 푸닥거리를 했더니 좀 낫더라. 근데 푸닥거리 하다가 또 조금 그 푸닥거리 이제 다 됐네라고 하면서 이제 그 푸닥거리 하시던 무속인이 떠나고 나니까 또 갑자기 막 아프면서 헛소리를 하고 귀신이 저를 또 물로 데려가는 것 같아요. 막 울고 불고. 그래서 또 푸닥거리 하는 분 불러가지고 푸닥거리 하면 그때는 또 좀 괜찮은데 그 사람이 가고 나면 또 막 오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현대에 자주 발견되는 물귀신 이야기의 패턴입니다. 그럼 이렇게 자주 들리는 물귀신 이야기 왜 이거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일단은 현실적으로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벌써 많이 됐군요. 그러니까 팍팍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 패턴은 뭐냐면 요즘 사람들은 그런 병이 걸렸을 때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뭔지 알죠. 조선시대 사람들만 해도 이런 알 수 없는 병 같은 게 걸리면 악령이 저주를 내려서 귀신이 씌어서 병에 걸린다라는 게 기본 믿음이었습니다. 기본 믿음. 그래서 일반적인 집에서도 뭐 천연두 같은 거 걸리지 말라고 다 막 정성 들이고 귀신한테 빌고 전 국민이 그런 일들을 했어요. 천연두의 원인이 천연두 바이러스가 아니라 천연두를 옮기는 마마 귀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마. 그래서 귀신이 병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은 병의 기본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뭔지 알잖아요.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병의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물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물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물이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거기에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기생충 같은 게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럼 그것 때문에 집에 와가지고 며칠 있다가 잠복기 지나면 이제 아픈 거죠. 그럼 이제 열이 나고 헛소리를 하고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됐나?
착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대표적으로 뭐 우리나라에는 이게 감염된 사례는 거의 안 나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발견 사례는 제가 없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글레리아 파울러리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이게 감염 사례가 꽤나 많아서 좀 소동이 된 적이 있었었죠. 네. 아메바인데 사람의 뇌 쪽으로 파고 들어가면 사람의 뇌에도 큰 문제를 끼칠 수 있다라고 해서 흔히 뭐 미국에서는 뭐 뇌 파먹는 아메바 치사율 뭐 97%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 나왔던 그런 미생물인데 이게 강물 같은데 살 수 있거든요. 강물에 빠져 잘못해서 물 마시다가 코로 물이 들어오는 바람에 뇌 파먹는 아메바가 들어왔다? 그럼 사람의 뇌가 조금씩 망가지는데 헛것도 보이고 이상한 생각도 하게 되고 성격도 갑자기 바뀌게 되고 이런 일이 흔히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옛날에는 저는 원인을 모르니까 멀쩡하던 내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됐나. 그때 물에 빠졌다가 물귀신이 씌어가지고 물귀신이 그때 물에 빠졌을 때 잡아가려고 했는데 못 잡아가고 밖으로 나오니까 물귀신이 집까지 따라와가지고 계속 끌고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다가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결국 물귀신이 데려갔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말라리아도 비슷합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바로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또 말라리아가 있다 오다가 좀 말씀을 드린 바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세계 OECD의 선진국이라는 나라 중에는 가장 말라리아가 심각한 나라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말라리아 최악의 나라예요. 우리나라 말라리아 심할 때는 1년에 우리나라에 말라리아 환자 한 몇 명쯤 생길 것 같으세요? 국내에서. 1000명? 1000명까지 생긴 적도 있었어요. 그래요? 최근 들어서 90년대 2000년 들어서 1000명 넘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라리아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고 저도 말라리아 얘기를 벌써 몇십 번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4,500명씩 발생합니다. 그래요? 3,400명 매년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엄청 많은 거죠. 이 정도면 선진국의 유럽이나 이런 데서 말라리아 거의 안 생깁니다. 그래요? 멕시코 같은 나라는 열대 지방에 있는 나라인데도 말라리아가 우리나라보다 환자 숫자 적을 때가 많아요. 우리 왜 그렇죠? 우리나라 말라리아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말라리아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 도는 말라리아는 말라리아가 말라리아 열원충이라는 아주 조그마한 기생충이 몸에 들어오면 생기는 병인데 우리나라에서 말라리아 옮기는 열원충은 3일열 말라리아라고 해가지고 어떤 증세가 있느냐 3일 정도를 주기로 열이 나면서 증상이 심각해졌다가 다시 좀 잠잠해졌다가 요거를 반복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몸속에서 계속 자라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속에서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무럭무럭 자라나서 사춘기가 지나고 성숙했다가 알을 까고 이런 거를 몸속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열원충이라는 놈이. 그래서 그 패턴에 따라서 이 열원충의 어떤 평생 인생 주기에 따라서 사람이 3일 간격으로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를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말라리아의 중요한 특징인데 이거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열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감기 몸살하고 증상이 비슷해요. 처음에는 감기 몸살인 줄 알고 뭐 몸살약 먹어보고 뭐 이렇게 해도 차도가 없거든요. 말라리아기 때문에 병원에 데려가지고 독감 검사 같은 거 해보면 독감 아니라고 나오거든요. 말라리아기 때문에 말라리아라고 생각을 잘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병원에 가도 아무 병도 아니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애가 아프냐 아무 소용이 없네라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푸닥거리 하는 사람이라도 부르는 거죠. 푸닥거리를 하면 푸닥거리 보통 한 하루 이틀 이렇게 하죠. 그럼 이제 3일이 지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좀 괜찮아지죠. 그렇지. 3일마다니까. 그러면 이제 푸닥거리 해가지고 좀 괜찮아졌나 보다. 라고 이제 드디어 성공했다. 쫓았네 물귀신. 그러면서 이제 가면 다시 이제 3일 패턴이 지나가지고 다시 이제 또 열이 오르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기가 세가지고 물귀신이 내 옆에 못 오는데 그 사람이 푸닥거리 다 하고 가면 기가 센 사람이 옆에 없으니까 물귀신이 또 설치는구나. 또 들어오는구나. 이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사실은 물가에는 모기의 애벌레들이 장구벌레라고 해가지고 물에서 사는 벌레죠. 물가에는 이런 모기들이 많기 마련인데 우리나라의 말라리아 요 주의 지역 주로 경기 북부 지역, 인천 북부 지역이 우리나라의 말라리아 요 주의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물가에서 잘못해서 장난치다가 말라리아 모기에 걸려서 말라리아에 걸린 것을 물귀신이 들렸다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말라리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긴 한데 괴담 얘기하다가 갑자기 말라리아 주의 지역 말씀하시니까 약간 좀 힘 빠지고 그러긴 하네요. 네, 이건 뭐 말라리아에 대한 지식도 하나 알고. 그렇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저도 뭐 MBTI 그 대문자 T이긴 한데. 그러시군요. 정말 너무 무지막지하게 괘씸을 타게 해주셨습니다. T에 대조되는 건 뭐죠? F인가요? P인가요? F죠, F. F. 네, 저는 제 MBTI 없으시죠? 패턴을 ENFP라고. 진짜요?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ENFP라고요? 뭔지는 그게 잘 몰라요. 전혀 아니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어떤 딴 방송 진행할 때 그 한 아이돌 분이 본인 그게 뭐죠?
MBTI. MBTI. MBTI가 뭔지도 몰라. MBTI가 ENFP라고 하시면서 막 이야기하시는데 네, 멋있는 것 같아요. 따라하고 있군요. ENFP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저희가 자체 분석했는데 INTJ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네. 자, 귀신과 괴담 앞에 파워 대문자 T로 추정되는 곽식 작가와 함께 유령을 과학으로 물리치는 시간, 아주 늦어버린 잡지사의 뒷북 남양 특집 함께 해봤습니다. 곽식 작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